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 전에 퀴즈 하나 내려볼게요. 요즘 제가 이 더운 날에 그 어떤 작곡가가 있어요. 스즈키 4번에 나오는 작곡가인데 누구지? 몰라요. 비발디. 그죠? 비발디가 있는데 비발디가 4개라는 곡을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 봄? Yes, 봄.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찍으면 돼. 봄 나왔어.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 여름? 이게 여름. 이게 가을. 그다음에 이게 겨울인데 발 동동 구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럼 이거 뭘까요? 여름. No. 이 악장이야. 봄? 아니. 그럼 2개 남았네. 겨울. Yes. 겨울이 이 악장. 네. 그 시대에도 비발디가 살던 시대에도 4계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이걸 만들었죠. 근데 지금 우리 날씨로는 어떻게 되냐면 봄, 여름이 뭉개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계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봄, 여름이 느껴졌고 가을, 겨울이 느껴져가지고 이 4계절이 얼마나 귀한데 이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날씨.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몇 분은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맨 처음에 hearing, listening, routine, concentration, encounter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했던 게 표현하는 것.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게 스즈키 5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스즈키 6권은 뭐냐? 그냥 알려줄게요. 하모니입니다. 이 하모니는 이제 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거를 스즈키 5권이라고 보고 이제 6권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6권은 어느 정도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려운 게 어디지 어떻게 감은 오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진도만 나가게 돼서 스즈키 5, 6권까지 했는데 악보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음이 다 따다다다 끊겨가지고 무슨 곡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저는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고 언젠가는 여기서 힘들어하는 애도 있고 여기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이거는 뭐 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까지 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배우다 하면 어딘가 멈춰요. 근데 그게 자기 속도에 따라 달라요. 3권까지는 그냥 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멈추는 건데 이게 사실 레슨하는 선생님으로서는 가장 힘듭니다. 왜냐면 그 어른들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이번 주에 오늘은 한 주를 나갔고 그 다음 주를 나가고 이렇게 진도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러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진도는 나가요. 근데 한 곡을 연주했다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을 하지 않고 내가 쉽게 후루룩 스즈키 4, 5, 6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전공이 아니고선 되게 어려운 일이고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진도를 빨리 나간다는 건 나 빨리 나갔다라는 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좌절할 날이 멀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고백하자면 6권은 여러분 지루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2번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중간중간에 막 이게 이제 집중이 잘 안 돼서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좋아하는 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중이 쉽지가 않아서 하루 만에 끝낼 자신이 없어서 제가 두 번을 나눠서 하는 거고요. 우선 하모니라는 뜻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스즈키 연주의 마지막 단원이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것 때문에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소리를 찾아서 어쨌든 간에 하모니를 더 가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를 알맞게 어떻게든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정리해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시키는 대로 그냥 이거 좀 나가고 넌 나가고 이렇게 넓게 보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서야 10년이 좀 훌쩍 넘으니까 이제 무작정 악기 잡고 연습을 넘어서 이게 전체적인 구조나 작곡가나 시대의 음악 예술 철학이 이렇게 확장되어야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은 똑같은 책으로 가르치지만 그거의 노하우나 경륜 같아요. 활 쓰는 거, 음 하나 잡는 것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들려드렸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레슨하는 개인 하는 애들 중에 우리 1년 동안 4개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하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음악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엄청 많이 듣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음악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중가요나 뭐 K-팝이나 어떤 거랑 다 연관돼서 똑같습니다. 얘는 맨 처음에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이거를 프레이즈로 만든대요. 그 말은 뭐냐면 사운드는 솔 뭐 하나죠. 얘를 4마디 이상으로 만드는 게 프레이즈예요. 그 다음에 벌스가 뭐냐? 뭐 1절, 2절에 그 속된 말로 쌉이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행가에서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벌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뭉탱이로 만들어낸 게 벌스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곡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곡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의 곡을 몇 개로 만들어서 이걸 앨범으로 만들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죠? 그냥 싱글 앨범 하나로만 나오고 절대 앨범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길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끈기랄까? 그런 게 없어져요. 그냥 하나에서 끝나요. 그리고 어떤 곡이어도 뭐 맨 처음에 10초 내로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 앨범으로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심포니고 이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음악을 집중하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랑 얘랑 결국 음악이라는 건 나누는 게 아니라 본질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6권을 2권으로 하기,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6권은 2권으로 나눠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악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6권은 아무것도 모르고 듣기에는 너무 지루해요. 바로크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크라는 시대를 만들었던 작곡가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힌트는 스즈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작곡가 2명이에요. 누구게? 바하, 또? 그렇죠. 이게 어딜 보면 다 써 있어요. 보세요. 바하랑 핸델. 이 사람들은 1685년도에 태어났어요. 동갑이에요. 같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바하랑 핸델이랑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크란 시대는 1600년도부터 1750년도까지입니다. 되게 오래전이죠. 1750년, 이 바로크라는 뜻은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찌그러진 진주 같은 거예요. 찌그러진 진주 같다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낯설지만 새로운 시대라고 불리우면서 그 전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져요. 그 전에는 무조건 종교 음악 같은 거였어요. 교회에서 듣고 하는 그 종교 음악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게 이제 바로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바하 같은 경우는 1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적은 월급에 항상 불만이었어요. 단 적은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인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곡을 일정하게 계속 자기가 영감이 나건 안 나건 계속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음악 공무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작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분에 이렇게 하는 거고, 4호에 평가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하고, 핸델 1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살아가지고, 바하 같은 경우는 태어난 곳에서 죽었거든요. 핸델은 엄청 왔다 갔다 했어요, 유럽을.
그리고 화려하게 음악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공한 사업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되게 유명했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게 바하랑 핸델이에요. 근데 이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크 시대가 끝났어요. 근데 스즈키 6권까지 있잖아요. 6권까지가 거의 바로크 음악이에요. 여기까지가 거의 바로크 음악, 핸델이죠. 그 다음에 바하는 사실 스즈키 1권부터 꾸준히 나왔죠. 미뉴에트 1, 2, 3 뭐 하느라고 꾸준히 나왔는데 핸델은 6권에서 처음 나와요. 근데 그냥 나온 것도 아니라 전악장이 나와요. 다음에 할 거 핸델 마찬가지로 내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델이 싫어요. 뭔가 뭐 얘기 없이 훅 나오는데 심지어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그걸 모르면 힘들겠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뭐라 하죠? 음악의 아버지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배우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고 해요. 음악의 어머니. 그죠? 그래서 좀 억지를 부릴게요. 스즈키 6권까지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알고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바로크 시대에는 피아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없겠죠.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파이프 오르간도 있었고요. 그 파이프 오르간은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되게 크게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대중적으로 쓰지 못했는데, 이때 피아노 대신에 썼던 게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아까 제가 비발디 4개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를 붙이는 게 있어요. 챔발로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강약 조절. 맞아요. 자, 우리가 아는 피아노는 스펠링이 이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소리가 약하게. 피아노의 이름은 정식 명칭은 피아노 포르테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내지만 포르테도 내는데 우리가 피아노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피아노, 포르테,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가능합니다. 챔발로는 어떻게 되냐?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 리듬으로 해야 돼요. 강약 조절을 뭘로 하느냐? 그걸 악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곡들이 이때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피아노가 뭔가 노래를 하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렵고 박자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앉았고요. 17세기 때는 챔발로가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나가긴 하는데 바로크 시대 때까지가 이제 그 챔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전이 그 다음에 바하 핸델이 돌아가시고 나서 고전이 시작됩니다. 그걸 클래식이라고 하고요. 얼마 안 돼요. 50에서 1810년이면 6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어마무시한 작곡가들이 나오죠. 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곡가 누구죠? 또 우리 스즈키 1권에서 맨날 배우는 사람. 그죠? 모차르트 이때 나와요. 하나 TMI인데 베토벤이 피아노 소나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가 발달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아이폰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듯이. 피아노가 나오면 그래서 그 피아노 회사에서 계속 베토벤한테 보내줬대요. 그래서 거기서 커멘트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피아노 PPL로 제일 유명한 게 베토벤이에요. 더 나가면.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베토벤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심포니가 잘 없어요. 근데 베토벤이 만든 심포니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밥을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가 없는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운명을 밥 먹으면서 들을 수 있어? 합창을? 그래서 콘서트홀이 생긴 게 베토벤 덕분이에요. 우리가 롯데 콘서트홀 가고 예술의 전당 가는 게 베토벤 덕분이에요. 저는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다 통틀어가지고 음악의 신이라고 부르고 싶은 게 베토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즈키 6번 바로크 시대를 한번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즈키 이 6권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 같은 건데 한 곡으로 대입을 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지금 제가 세즈키 1, 2, 3, 4, 5, 6이라고 했지만 이젠 한 곡을 이걸 다 겪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라폴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 거는 스즈키 6권에서 가장 처음 곡인데 이게 제일 좋고 연주에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코렐리도 바로크 시대입니다. 그리고 들으시면 알겠지만 코렐리도 바이올린을 잘했대요. 파가닌이랑 비발디 아까 제가 사계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 작곡가분도 바이올린 연주를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빼고 하려고 했던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모를 수도 있어요. 광란이란 뜻이에요. 뭔가 그러시죠? 광란이란 뜻이고 포르투갈에서 나온 스페인 춘곡입니다. 근데 광란이란 단어가 뭔가 익숙치 않아요? 그냥 요즘 느낌상? 제가 이거를 뺀 이유가 뭐냐면 저는 뉴스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현재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초등학교 문제죠.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그거는 저는 이거 초등학교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초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어제는 묻지마 사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뉴스에서. 전 그걸 보고 이 광란을 떠올렸어요. 이게 훈육과 교육 그리고 방임과 방치 교사와 학부모 공교육과 사교육 이게 사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 이 단어 속에 분명히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남의 일이 분명히 아닌데 한 끗 차이인데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옳고 그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쏟아지는 기사들이 저는 이 라폴리아라는 이 뜻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느끼는 감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답을 내리고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이게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분출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제가 음악가로서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명이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를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은 없어요.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대학교 입시 때문에 혹시 그만두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대학생이 돼서 스스로 악기를 찾게 되길 바래요. 그 말은 예전에 대한 음악이 너무 힘들고 음정 박자 하나 틀려가지고 그거 노이로제 걸려서 난 다시는 음악은 안 할게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기억이 남지 않고 잘 못하고 틀려도 즐겁고 재밌게 라는 기억을 음악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제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 제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모니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너무 정신이 없지만 영어로 쓰지 말고 이렇게 써요. 저는 하모니도 균형 같아요. 밸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밸런스라는 거를 잘 보면 하모니는 결국엔 뭐가 있냐면 이 단어 뜻에 쉐어링, 나누는 것, 밸런스, 균형 잡는 것, 그리고 히어링, 리스닝, 루틴, 컨센트레이션, 익스프레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게 저는 하모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은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요즘 게임도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넷상에서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같이 듣고 같이 하잖아요. 음악은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고 내가 덜 가졌다고 남이 더 많이 갖고 남이 덜 가졌다고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힘을 모아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그게 저는 하모니라 생각하고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합주를 꼭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변하지 않고 고선으로 계속 남기 있기 때문에 게임은 트렌드가 있지만 음악에는 트렌드가 특히나 고전 음악에는 트렌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변하는 시대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어제 유행한 마라탕도 분명히 이제 유행이 지날 거고 탕후루도 마찬가지로 대왕 카스테라처럼 되겠죠. 근데 이 바이올린과 이 클래식은 왜 계속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1권부터 6권까지 다 오신 분들 우선은 제일 많이 오신 분으로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의 전체적 키워드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인카운터입니다. 만나는 건데 이 인연이 뭐냐면 일제강점기 얘기를 하는데 혹시 파친코 아세요? 파친코라는 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근데 그 작가 이후로 한국 작가 중에 굉장히 뜨는 이 작가분이 제가 있던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한번 읽어드리면 명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명보는 인연을 믿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만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실태가 우주의 섭리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인연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연이었다. 이는 하늘이 정해준 천륜이며 그 어느 곳으로도 단절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은 터였다. 반면 그가 이제야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있었으니 돌이킬 수 없는 악연 또한 그만큼이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뒤로 좀 가줄래요? 이게 되게 유명한 작가분이고 이 작가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작가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작가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작가란 직업을 갖지 않길 바란대요. 그걸 가지기보다는 다른 직업을 먼저 갖기를 추천하며 세상에는 무수히 서로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인생 경로를 걷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바이올린만 잘하길 바라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제가 배우는 학생들도 제 인연에서는 다 그러시길 바래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 있게. 그리고 제가 이거 강연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히어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된 듯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제 철학이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안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것만 알아도 선생님 진짜 힘들었어. 아까 라폴리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내가 진짜 어지간하면 안 그러는데 왜 여기로 와서 이렇게 봐? 잘했어. 잘한 거야. 그래서 나도 단련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가져왔죠? 제가 이렇게 정리된 듯이 얘기하고 사실 저는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길 바라고 저는 그렇게 할 거지만 이게 또 안정적이고 내가 매너리즘에 빼는 듯이 외운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 이거 또 깨부시고 다시 할 거예요. 한 가지 질문에 우리는 정답을 찾으면 안 되고 열린 답이 나오는 것.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단순하게 나오는 답이 아니라 답답하고 모호한 것들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나면 그걸 또 깨부시고 다른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세대에서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했는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마다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술에서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미술가 누구지? 반 고흐. 그 다음에 음악가는 베토벤.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내가 제일 계속 너네한테 읽으라고 책 추천한 게 이름이 뭐지? 네. 헤르만 헤셀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헤르만 헤셀 저는 전집을 다 읽고 한 달 동안 그 사람의 경로를 쫓아가면서 막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울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보를 가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베스트셀러에 슬직기 1권이 있어요. 근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베스트 스테디셀러로 있는 게 데미안입니다. 근데 데미안은 초등학교 필독도서, 중학교 필독도서, 대학교 성인대서 다 필독도서예요. 이거는 세계대전 때 나왔는데 제가 왜 그런지 저는 이게 인생책이거든요. 거의 필사할 정도로 인생책인데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레슨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애들한테 해요. 특히나 마음 잘 안 여는 친구들. 그래서 레슨하기 힘든 친구, 속을 알 수 없는 친구들한테 이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물어봐요. 저는 이게 눈에 보이는 진도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들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제가 2년 전부터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새야. 그래서 이 알 안에 있어. 근데 이 알 안에서 그냥 이게 안전하긴 하고 아무도 너를 쳐들어오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썩어 죽어. 그래 어떻게든 나와야 돼. 근데 이 알에서 깨지는 거는 깨지는 거기 때문에 나오면서 피가 나. 어쨌든 깨져.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할래? 라고 제가 질문을 해요.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물어봤거든요. 애들 답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 있어요. 7살짜리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알에서는 혼자 외로울 것 같대요. 혼자 무서울 것 같아요. 햇볕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햇볕에 도움을 받아 나오면 된대요. 나와야 해도 귀찮더라도 심심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멍들고 무릎을 까지고 많이 다쳐봐서 자기는 깨지는 게 별로 안 무섭대요. 1학년. 어떤 애는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장 대답을 안 하고 2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알아서 나와야 될 것 같대요.
위험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 커져야 되고 부화하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추억을 만드는 게 더 좋대요. 그냥 애기가 되는 것보단 어른이 돼서 멋진 어른이 돼서 잘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초등학교 1학년 얘기했어요. 근데 아는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그냥 나온대요. 발로 차서 손으로 깨고 나온대요. 사는 게 더 좋은 거라 생각하고 썩는 것보단 낫대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대답 같고 건강한 대답 같잖아요. 아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은 연주 준비한테 저한테 지금은 안 다녀요. 얘기하는데 자기가 유치원 때부터 많이 아팠대요. 그 아픈 게 뭐냐면 왕따를 유치원 때 그게 자기한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뭔가 얘기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이게 공격적으로 하게 된대요. 근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안에서 혼자 낑낑대지 말고 나와야 되긴 한대요. 단 상처가 햇빛에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건 거짓이래요. 자연 방치를 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게 낫대요. 그래서 잠시 망설이다가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죽는 것보단 나아서 사는 게 나는데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밖에 나가서 상처가 났느니 안전하게 안에서 썩는 게 낫대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 중에 한 명 매일매일 한 번씩 부리로 약한 부분을 쫀대요. 한 번이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티 낼 거야? 만약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럼 한 번 말고 한 두세 번 정도. 그래서 만약 그게 깨지는 게 충분치가 않아. 그러면 오늘 당장 나와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깨진 주변을 최선을 다해서 얼굴을 집어넣고 나온대요. 고양이가 그렇게 나온대요. 근데 봐봐요. 어쨌든 나오면 치킨이 되고 야생 닭이 되고 어떤 야생 동물한테 먹히긴 먹힌대요. 제가 되게 슬픈 얘기는 중학교 1학년인데 월화수목금 거의 맨날 학원을 다녀요. 새가 알에서 나오건 안 나오건 관심이 없대요. 나는 지금 당장 학원 숙제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친구가 있어요. 저랑 오래 하다가 지금 이제 안 하는 애인데 되게 폐쇄적인 친구입니다. 걔가 누가 밖에서 조금만 알을 깨줬으면 좋겠대요. 내가 혼자 나갈 힘은 너무 없고 그래서 그 틈으로 바깥 세상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나가고 싶대요. 아니면 옆에 계란한테 먼저 나가보고 어떤지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혼자 그런 용기는 안 난대요. 그래서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말씀 안 들으다 아실 거예요. 썩기 일보 직전이라 도저히 미룰 수 없어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을 너무 모르겠대요. 그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또 애들 되게 현실적인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들은 거예요. 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서 두껍대요. 여기는 얇대요. 그래서 이 얇은 면적으로 나오기 쉽게 만들 것 같대요. 그래서 너 이 얘기 어디서 들었더니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에서 들었대요. 저는 책으로 애들 얘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듣고 아닌 친구들 이제 만약에 알에서 그냥 깨진다라고 하는 애들은 막 뭘 시켜요. 그냥 바로. 근데 알에서 나오는 거 무서워한다라면 전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단체 안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이거를 깨는 게 되게 무서워하는 애였는데 이번에 애들 하는 거 보면서 자기 한번 나와봐도 될 것 같대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푸시해줬으면 좋겠대요. 전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러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것도 감동이죠. 저한테는 감동인데 스스로 제가 여기서 2대 발린을 했잖아요. 시연이와 이제 민지가 할 건데 민지가 심지어 비올라 악보까지 구해왔어요.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운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가세요.